414페이지입니다. 판결의 효력의 이제 형성력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것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그 형성이라는 뜻이 말이에요. 형성이라는 뜻이 그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어떠한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행위가 필요 없는, 후속 조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판결로 이루어지면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소 판결이 있고 나면은 그 자체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지, 그 취소 판결을 받아본 행정청이 자기의 당초의 처분이 취소되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취소 판결과 별도로 취소 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취소 행위는 처분이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판결로 이미 그 당초의 처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없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형성력을 설명할 때 이제 소급표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언제 그러면은 처분이 취소가 된 거냐? 처분이 무효화된 거냐? 취소라는 거는 이제 무효화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언제 무효화가 됐느냐?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이런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그 경찰로부터, 그죠? 경찰청으로부터 100일간 영업정지를 100일간 면허정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A가 이렇게 운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했으면 처분시로부터 취소가 된 거니까 무면허 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강심장이 있을까요? 강심장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무면허 운전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거니까 나는 운전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런 강심장은 사실 없죠. 뭘 받아야 돼? 집행정지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제3자 효입니다. 제3자 효는 그 처분의 취소가, 그죠? 형성력을 갖고 있어서 처분이 그 취소 판결에 의해서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는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은, 기판력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당연하죠. 그 소송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취소 소송에서는 이 형성력 때문에 제3자 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3자가 판결의 소송에 관여도 못했는데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규책 사유 없이 소송 참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 판결의 제3자 효 때문에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행정소송법에 마련돼 있고,
그리고 귀책 사유 없이 조건입니다. 귀책 사유 없이 제3자의 소송 참가를 못한 제3자를 위해서 제3자의 재심 제도가 있다. 두 가지 장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죠. 기속력에 관한 설명인데, 자, 기속력하고 가로 열고 승소 판결 이렇게 해놨습니다. 기속력은 승소 판결, 원고 승소 판결,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있는 거고,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깔아놔야 돼요. 기속력은 당사자와 관계행정청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행동에 대한 실체법적 의무다. 이게 기속력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학설이 나뉘는데, 하나는 기판력의 일종이다. 아까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이었지 않습니까?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가 있고요. 기속력은 기판력하고 전혀 관계없이 실체법적 효력이다. 소송법적 효력이 아니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가 통설이고 제가 취하는 견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속력이라는 제도는 왜 생겼냐? 아까 제가 기판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원고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요. 그죠? 행정청은, 처분청은 언제든지 그 판결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처분 일시를 달리하는 동일한 처분을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형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행정소송법에 특별히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서 기속력이라는 제도를 뒀다. 즉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죠. 이건 실체법적으로 관철시키는 거죠. 그거를 기속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기속력하고 기판력의 관계에 관해서 특수효력설하고 기판력설이 있어요. 특수효력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기판력의 한계, 처분일시를 달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시키거나 형해화시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소송법이 창설해낸 실체법적 효력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특수효력설이고요. 기판력설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기속력은 기판력의 존중 의무 또는 집행 의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판력의 존중 의무 또는 집행 의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특수효력설은 결정적으로 그 처분일시를 달리해서 이 기판력을 우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판력설은 그걸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기판력설에서는 이 처분일시를 처분의 동일성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않는 걸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판력설은 일본에서 말하는 기판력설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판력설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특수효력설이 왜 생겼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처분의 동일성 요소, 아까 처분의 주체, 처분일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으로 확정된다고 그랬잖아요. 판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분일시를 아예 빼버려요. 그러면서 기판력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견해는 뭐냐? 일단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근본적인 의문. 지금 기판력설에 의하면은 후행 판결이 날 것을 전제로 하는 논의잖아요. 그래 이제 기판력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후행 판결에서 전소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니까. 그럼 후행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후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분을 일시를 달리하는 재처분을 했을 경우에 기판역설이 성립하려면 후소가 제기가 되기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기판력이라는 거는 판결의 효력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기가 안 됐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은 아무런 뭐 행정청으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기판역설이 논리적 정합성 때문에 처분 일시를 지금 사상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처분 일시를 달리하는 재처분도 같은 처분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후소를 제기하면은 그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소송물이 같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다른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논리가 좀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두 번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그다음 세 번째로 만약에 기판력서를 관찰을 하면 이 피고가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주체를 달리하는 관계 행정청에게도 기속력이 미친다라고 보면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하고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판역설은 설명하기가 또 궁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통설에 따라서 특수 효력설이 더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속력의 그럼 내용이 뭐냐? 기속력의 내용은 보통 설명하는데 교과서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반복 금지요. 그죠? 아까 처분일시를 달리하는 재처분 금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 그 절차상의 하자죠.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 사유로 된 절차상의 하자에게만 미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거기 때문에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원고가 패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분청은요. 비록 자기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변경해도 상관없는 거죠. 기속력이 미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 기속력의 본질은 사법부 판단의 존중이잖아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범위에 들었던 것을 사유로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법부를 무시한 게 되는 거지만 심리 범위가 아니었던 것을 가지고 다시 재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네. 즉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기판력은 후소 판결이 전서 판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뭐 모순 금지, 반복 금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속력은 실체법적인 효력이고 기판력과 전혀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한, 해당 사건에 있어서의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따라서 그 사건에서 다루어졌거나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법이 내에 있는 사유를 가지고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기속력 위반이 되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그 판결의 심리 범위를 넘어서는 사유를 가지고 같은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속력의 위반이 아닌 게죠. 자, 그러면은 아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속물이고, 취소 소속의 소속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데, 그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심리 범위잖아요. 심리 범위하고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이론대로라면은 소속물의 폭하고 심리의 범위는 같은 거잖아요. 소속물 내에서는 다 공격 방법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원고의 방어권 때문에 취소 소송에서는 심리 범위가 축소되죠.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의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심리할 수 있잖아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때 배웠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기속력의 범위하고 기판력의 범위가 달라요. 또 그리고 기속력의 범위는, 시적 범위는 처분시설이잖아요. 그죠? 처분시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시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가지고 다시 동일한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속력 위반이 아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북구청장이에요. 자, 성북구청장이, 그죠? 안암식당 주인에게요. 안암식당 주인에게 2022년 11월 오늘 며칠이에요? 17일자 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어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는데, 영업정지 2개월에 이르게 된 게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균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2년 12월 2일 날 또 미성년자한테 또 소주 2병 판 게 있습니다. 네? 자, 당초의 처분 사유로 성북구청장이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들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확정이 됐어요. 그랬더니만 성북구청장이 화가 잔뜩 나서, 나는 민의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고 너는 사법시험 합격한 판사에 불과한 거잖니, 민주적 정당성도 없잖니 하면서 이 판결을 무시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날 2022년 이때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를 이유로 다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이러면 기판적으로 저지가 안 되죠? 네? 처분 이시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속력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러면은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걸 가지고 다시 또 재처분을 하면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형해화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속력 위반입니다. 맞죠?
그러나 성북구청장이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걸 가지고 이 둘 사이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미치지 않잖아요. 아는 걸 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한다라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처분 당시 이후에 생겼던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판 거는 이것도 판결에서 고려한 처분의 입법 시점은 처분 시이기 때문에 처분 시 이거는 다루지 않았던 거잖아요. 다룰 수도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는 거는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동일 오류 재처분 금지죠. 여기서 말하는 반복 금지는 동일 오류 재처분 금지입니다. 동일 오류의 재처분 금지. 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위법 판결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성북구청장이 거부했단 말입니다. 거부를 했는데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했어요. 거부 처분이 취소됐죠. 그런다고 해서 거부 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A가 건축허가를 받는 건 아니죠. 그냥 거부 처분이 취소될 뿐이잖아요. 즉 신청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뿐인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신청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뿐인 것이지 거부 처분이 취소가 돼서 이 A가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난 건 아니잖아요. 이걸 직접 나게 해주면 좋죠. 그러면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 안 된다는 게 판례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북구청장이 그 판결을 읽어보고 건축허가 처분을 해줘야지만 A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강제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게 기속력의 일종입니다.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에 부과. 직권적 처분의 경우에는 동일 오류의 재처분 금지가 기속력이고요.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의 부과가 기속력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거부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당초의 거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시 거부를 하게 되면 이거는 기속력 위반이고요. 그죠? 그것을 벗어나는 거부 사유나 아니면은 거부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거부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속력의 마지막으로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결과 제거 의무. 자, 행정청은 그 판결이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기 교재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보통 결과 제거 의무는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결과 제거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병무청장의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처분 기억나시나요? 그 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 처분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원고가. 그러면은 결과 제거 의무로서 그 처분에 따라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삭제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결과 제거 의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속력의 내용으로서 결과 제거 의무는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부정합 처분의 취소. 예를 들어서 어떤 선행 처분이 있고 후행 처분이 있단 말이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사업 종류의 변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보험료율이 20%인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장이었는데 25%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근데 25%에 해당하는 보험료 지급 처분이 징수 처분이 이미 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후속 처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 이 처분도 결과 제거 의무에 의해서 취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이게 부정합 처분이라고 보통 설명하거든요. 부정합 처분의 취소. 자, 요까지는 좋은데 자, 어떤 위법 처분으로 인해서 수익적인 어떤 조치를 받을 기회가 상실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처분이 만약에 취소가 되면 상실된 수익적 조치에 대한 기회를 다시 제공해야 되는 거냐? 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판례 중에 여기 교재에 있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사업주가 위 제한 처분 때문에 관계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 과정 인정 신청과 훈련 비용 지원 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한 판시가 있어요. 이 판결을 그러면 일반화시켜서 결과 제거 의무가 아까 얘기했던 위법한 결과의 제거에서 더 나아가서 부정합 처분의 취소, 직권 취소겠죠. 까지 이제 결과 제거 의무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상실된 또는 저지된 수익적 기회의 제공까지 결과 제거 의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느냐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좀 명확하게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뭐 판례는 이런 사안 정도에서는 그것까지도 결과 제거 의무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관계행정청에도 미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행정청은 취소 처분 등과 관련해서 어떠한 처분 권한을 가진 모든 행정청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소속된 행정주체가 달라도 관계행정청에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범위는 그 판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등의 판단에 미치고 방론이나 간접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 범위, 그죠? 현실적인 심리 범위와 잠재적인 심리 범위까지 미친다. 그래서 잠재적인 심리 범위는 판례 이론대로라면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미치는 범위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령의 개정 424페이지에 기다리면서 처분을 미뤄서 처분 사유를 인위적으로 작출하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작출한 다음에 그것을 이유로 다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일종의 권한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송 절차에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 있었는데 예컨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죠. 예, 안 했으면은 거기까지 미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기속력이 미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학설상 합의된 얘기는 아니에요. 예, 제 생각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속력의 시간적인 범위는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 시설을 취하게 되면 처분시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견해에 의해서는 이 처분 일시에 대한 일시를 사상시켜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속력이요. 기속력이 기판력설이 아니고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보는 특수 효력설의 입장에 있으면은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실체법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실체법적으로 그게 무효냐 위법한 건 분명하죠.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이 위법한 건 분명한데 그게 무효냐 취소냐는 뭘 가지고 그러면 판단해야 돼요? 중대명백설로 판단해야 됩니다. 중대명백설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례나 통설은 다 중대명백하다고 봐서 무효라고 봅니다. 기속력을 위반한 처분은 무효다. 자, 아까 이제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에 대해서 재처분 의무, 기속력의 효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됐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재처분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면 뭔가 기속력에 따르는 재처분 의무에 대한 집행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 집행 방법이 간접강제라는 거. 자, 행정심판에서는 그 집행력이 뭐였어요? 기속력의 이행 확보 방법?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처분이었잖아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죠. 행정심판에서는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고 행정소송에서는 간접 강제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마지막 정리입니다. 취소 소송의 소송물과 심리 범위, 즉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그 다음에 기판력과 기속력의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서 이해를 못하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제가 사례를 2개를 하나 뒀습니다. 사례 1번은 뭐냐면은 자, 어떤 주류회사가 법 위반 행위를 해서 무면허,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됐어요. 주류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A라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가 돼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못 해가지고, 그죠?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의성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B라는 사유로 다시 주류면허 취소 처분을 했는데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도 비용도 많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사례 2는 뭐냐. 자, 어떤 사람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자살을 해서 자살을 했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에서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자살과 국가유공자 등록 사이에 공상인가요? 뭐라고 그러나 이거 순직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거부 처분을 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했더니만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훈청에서 재처분을 하면서 상당인과 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망인 원고의 아들의 과실이 경합돼서
자해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국가유공자 등록은 못 해주겠다. 그냥 공상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 6년이 지났습니다. 돈도 뺏기고 돈도 날리고 비용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뭐 절반의 승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언뜻 들어보면은 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왜 나왔는지. 자, 일단 취소 소송의 소송물은 그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되는 거잖아요. 위법성 일반이 되고 이게 기판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죠. 그런데 소송물하고 보통 심리의 범위가 민사소송법적으로 일치를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방어권 보장 때문에 당초 처분 사유와 그죠?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미치잖아요. 그죠? 잠재적 심리범위 거기까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같은 사태가 왜 벌어지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 범위보다 소송물이 더 넓기 때문에 즉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 심리 범위가 공격 방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게 돼서 그러니까 심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동일 오류의 재처분만 막을 수 있지 다른 사유를 든 재처분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아,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 이거는 행정청에게만 유리한 결과다. 라고 이해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순환되는 논법입니다. 그러면은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같아지게 될 거고 같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분쟁의 이례적 해결은 도모가 되지만은 원고의 방어권은 또 형해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 이론이 무작정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이론은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심리 범위하고 소송물이 일치하지 않게 됐고, 그죠? 처분의 위법성 일반 내에서 심리 범위가 제한돼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미치는 범위까지만 미치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판력보다는 기속력의 범위가 좁아드는 바람에 동일 오류의 재처분만 저지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는 순환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만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에게 불리하게 돼 있지만은 과정을 보면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 일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이론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판례는 오히려 나름대로 수미일관하죠. 왜냐하면은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성에서도 상당히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절차적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판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잘못했다고 혼날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고의 방어권이라는 거는 원고의 어떤 행정소송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이해하는 것 또는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의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법조인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국민의 법의식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정당성과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라는 소송법상의 어떤 효율성의 조화점이 조금 변경돼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사고이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저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에서 이 처분이라는 게 도대체 처분의 주문에서만 판단되는 그런 형식적인 그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분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규율 상황이 있는 거고 그 규율 상황에서 처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규율 사항을 고려한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 처분으로 대표되는 직권형 처분의 경우에는 그죠? 예컨대 판례는 처분의 주체 3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주문만 같으면 같은 처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거하고 이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 나와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거를 어떻게 동일한 처분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달리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 처분 사유하고 불이익 처분에 관해서는 소송문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판례 이론을 관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오히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서만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고의 방어권이 덜 보장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규범적 측면에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이미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권형 처분은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거고 신청형 처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사유를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서 행정청이 판단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분쟁이 이례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거부 사유 하나 띡 잡아놓고서 거부 처분하고 그래서 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면 뭐 다른 거부 사유 또 들어서 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이 신청과 원고의 신청과 그 신청이 거부됐다라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은 판례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거부 사유를 다 대라는 거죠. 그런데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수원법학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지금 단계에서는 제기까지 다 그냥 다 소화하시면은 이게 뭐 헷갈리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 판례 이론에 중점을 둬서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견해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구 판결의 부수적 재판으로 가집행인데, 자,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집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네? 그러니까 가집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기록형 시험에서 청구 취지를 써야 되잖아요. 청구 취지를 쓸 때 1 하고서 뭐 원고의 피고가 원고에게 한 무슨 처분을 취소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은 제가 나중에 졸업 취소를 시킬 겁니다. 그렇죠? 형성 판결에서는 제1항은 가집행한다.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소송병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당사자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가집행은 당사자 소송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행정소송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집행 금지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났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소송 비용도 패소자 부담의 원칙인데 다만 이제 아까 사전 판결의 경우에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해서 그죠? 소송 계속 중에 처분을 취소 변경함으로 인해서 원고가 패소하면은 그건 좀 억울하잖아요.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을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소송 비용의 부담은 피고가 소속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미쳐야 되겠죠. 그다음에 상소와 재심입니다. 상소는 일단 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와 상고로 돼 있는 거고, 그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는 먼저 항고하고 재항고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상식이고요. 똑같습니다. 민사소송하고. 자, 재심의 문제인데 재심도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이 그대로 행정소송법에 적용이 되는데 행정소송에서는 특별히 무슨 제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취소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제3자 효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3자의 소송 참가 제도가 있고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귀책 사유 없이 제3자의 소송 참가를 못한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거를 제3자에 의한 재심이라고 그랬고 확정 판결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